아니, 내가 뭐 대단한 부자도 아닌데 왜 기초연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상담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오신 박영희 할머니께서 눈물부터 보이시며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꾹 눌러왔던 억울한 마음이 그 문턱을 넘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 같았지요. 제가 깜짝 놀라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연금공단에서 온 안내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연금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거 좀 봐줘요, 선생님. 할머니는 그 서류를 꼭 쥔 채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폐지 주어서 그거 아껴서 모은 돈이요. 그것도 몇 년 걸려서 3천만 원 좀 모였는데 그 돈이 많다고 연금 못 준대요. 병원비 생기면 그걸로 쓰려고 아무 데도 안 쓰고 모아둔 건데 이제 그 돈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네요. 그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게 박영희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국민연금 상담을 하며 뵌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문제로 눈물 흘리셨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알뜰하게 모았다고 칭찬받기는커녕 연금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만 받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병원비 생기면 어디서 돈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누구한테 기대야 해요? 박영희 할머니의 떨리는 음성에 제 가슴도 같이 울컥해졌습니다. 누군가는 3천만 원이면 많은 돈이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폐지 주우며 몸을 혹사해가며 모은 돈이라는 걸 안다면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은 아니지요. 할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 돈을 아껴 쓰지 않고 모아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연금 수급에 방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모아둔 사람만 억울해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도 없고 월세 살고 자식들한테도 기대 안 하고 사는데 왜 연금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제도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제도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속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난 연금 못 받을 것 같아 하고 아예 포기하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월급도 없고 특별히 돈 들어오는 것도 없으니까 기초연금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없냐, 있냐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통장에 얼마나 있는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통장에 그냥 넣어둔 돈도 마치 내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처럼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 계산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설령 그 돈을 한 푼도 안 썼어도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박영희 할머니가 억울하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나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쓴 적 없고 병원 갈까봐 아껴만 둔 돈인데 왜 그걸 마치 매달 쓰는 돈처럼 취급해서 연금을 못 주냐는 거죠. 저도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담사로서 설명은 드릴 수 있어도 마음 한켠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나도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단순한 법률이나 규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터득한 생생한 사례들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현실적인 팁들입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34만 원,
이 돈 생각보다 큽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여기에 약값까지 하면 한 달 살림에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통장 관리 하나 잘못해서 놓치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저는 이걸 정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어서 연금을 받지만 누군가는 몰라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오늘 꼭 메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똑똑하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실수는 꼭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무료지만 여러분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이 왜 안 나오는지를 물어보시는 어르신들께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할머님, 요즘 연금은요, 그냥 가난하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얼마 있나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꼭 되묻습니다. 통장에 그냥 돈 좀 있는 게 무슨 큰 죄예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그것까지 따져요? 맞는 말씀입니다. 억울하지요.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선 기초연금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지원금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라면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총 68만 5,020원을 받을 수 있죠. 이 정도면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에다 시장에서 장도 좀 볼 수 있고 약값이나 병원비도 어느 정도 충당됩니다. 그야말로 노후의 숨통을 틔워주는 생활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줄 때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 따지지 않아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도 함께 따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쓰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도 마치 매달 쓰는 것처럼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르신 통장에 1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공단에서는 그 돈을 연 4% 이율로 계산해서 연간 40만 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매달 3만 3천 원씩 버는 것으로 소득을 잡습니다. 만약 4천만 원이 있다면 그건 연간 160만 원, 매달 13만 3천 원으로 계산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폐지 주우며 한 달에 2, 30만 원도 못 버는 분이 공단 계산서에는 40만 원 넘게 버는 걸로 잡히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아니, 나는 그 돈 한 푼도 안 썼는데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런 말씀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제도를 몰라서 생긴 억울함일 뿐이에요. 한 분 한 분 사례를 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80세 최순옥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서 매달 20만 원 정도로 생활하셨어요. 아끼고 아껴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있었어요. 병원비로 쓰려고 손도 안 댔지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공단에서는 월 소득을 16만 7천 원으로 간주했고 결국 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그럼 나보고 그 돈을 그냥 막 써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병원비로 모은 건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73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에게 기대기 싫다고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사셨던 분이에요. 자식이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0만 원씩 넣어준 걸 아버지는 그냥 놔두셨어요. 그게 몇 년 쌓이니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정작 본인은 그 통장 있는 줄도 몰랐고 돈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자산 내역에
그 통장이 나와 버렸고 그 덕분에 연금은 기각됐어요. 결국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쓴 돈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만 있는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즉, 실제로 현금 수입이 없어도 자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소득처럼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억울한 탈락이 생기는 겁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넣어뒀느냐와 어떻게 분산해 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한 통장에 3천만 원 이상 넣어두면 공단 입장에서는 이분은 자산이 많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선을 넘기고 결국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장에 얼마까지는 괜찮고 얼마부터 조심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정확한 기준은 개인의 주거 형태나 다른 자산 여부, 월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치 생활비 수준까지만 통장에 보유하고 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상은 재산 분산 혹은 기초연금 비포함, 예금 등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 이름으로 돈을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단은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기록을 조회합니다. 자녀명의 계좌에 돈이 갑자기 들어갔다면 그것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를 하시더라도 계획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서 나눠서 하셔야 안전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조금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내가 가진 돈이 공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분산하고 증빙을 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지켜낸 생생한 전략들을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운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략으로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천 건 상담하면서 어르신들께 권해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추려서 정리한 4가지입니다. 이걸 저는 연금 지키는 4가지 골든 룰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억울하게 연금 놓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통장에는 6달치 생활비만 남겨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여윳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언제 병원 갈지 모르니까 비상금 삼아 모아두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연금 심사할 땐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것이에요. 아껴서 모은 돈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남겨둬야 안전할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한 달 생활비를 기준으로 6달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쓰신다면 통장에는 600만 원까지만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 이상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연금 수급 기준을 넘지 않게 됩니다. 75세 김옥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할머니는 통장에 3천만 원을 넣어두셨죠.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모아두신 거였는데 연금 심사에서 탈락하셨어요. 통장에 그만큼 들어있다는 이유로 매달 약 1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된 겁니다. 결국 연금 신청이 반려됐고 저희와 상담 후 통장을 정리하셨죠.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였으니 48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3가지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1,000만 원은 기초연금 비포함 장기예금으로 1,000만 원은 주택 수리비로 사용했고 520만 원은 자녀에게 증여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 바로 연금 심사 통과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진작 이렇게 알았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장기예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에서 정한 제도로 조건만 잘 맞으면 통장에 3천만 원까지 넣어두셔도 연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65세 이상, 3년 이상 예치, 그리고 해당 예금이 기초연금 비포함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이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다루고 있고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이나 장기전기예금 등의 이름으로 출시되어 있어요. 76세 정미숙 할머니는 퇴직금으로 4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돈 때문에 연금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렸죠. 3천만 원은 장기예금으로 넣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화장실 리모델링에 쓰셨어요. 결과는요? 연금 바로 통과, 그리고 집도 세 단장. 할머니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셨죠. 단 이 상품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도 해지를 하시면 일반 예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자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후 자동 갱신될 때는 다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이자율도 다르니 꼼꼼하게 비교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증여는 신중하게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돈을 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통장에서 인출해서 건네는 건 위험합니다. 공단은 최근 5년간의 금융 거래를 조회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녀 통장에 목돈이 들어가면 그게 증여로 잡혀서 연금 심사에서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70세 오영수 할아버지는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큰아들에게 한 번에 줬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넘지 않았지만 연금 심사에서는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려서 다음부터는 계획적으로 나눠서 진행했죠. 1년 차에는 큰아들에게 1,500만 원, 2년 차에는 큰아들에게 1,500만 원, 둘째 아들에게 1,000만 원, 3년 차에는 큰아들에게 2천만 원, 둘째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증여세도 없고 연금도 문제없이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은행에서 현금 인출 기록이 남고 자녀 쪽에서 현금 입금하면 연결고리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로 증여하시고 가능하면 자녀와 상의해서 계획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네 번째 방법은 집 수리로 자산을 줄이는 겁니다. 주택 개량비로 사용한 돈은 연금 심사에서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필요한 공사가 있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화장실 개조, 단열 공사, 냉난방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모두 인정 항목입니다. 82세 황순덕 할머니는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에 살고 계셨고 통장에 3,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돈 때문에 연금 수급이 안 됐는데 저희가 제안드린 방법은 이랬습니다. 화장실 개조 500만 원, 단열 공사 800만 원, 부엌 바닥 공사 700만 원, 현관 안전 손잡이 100만 원, 총 2,100만 원을 주택 개선에 사용했고 남은 1,400만 원은 비상금으로 유지했어요. 결과는 연금 통과, 집도 따뜻하고 안전해지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겨울에도 난방 걱정 없이 지내시게 됐습니다.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영수증은 꼭 보관하셔야 하고 시공 전과 후 사진도 찍어두세요.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결제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 통장에 6달치 생활비만 남기기. 둘, 장기 예금 활용하기. 셋, 증여는 신중하게 나누기. 넷, 집 수리로 자산 줄이기. 이건 어디 이론서에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되찾고 지켜내기 위해 써오신 현실적인 전략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방법을 몰라서 연금에서 탈락하고 있고 누군가는 알고 있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알아두셨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하실 때예요.
이제 다음 단계는 결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점검하시면 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처음 들으셨을 땐 솔직히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담긴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없으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얼마나 똑똑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받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운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처음엔 다들 포기한 얼굴로 오십니다. 나는 통장에 돈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자식들한테 예전에 돈 좀 줬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할 거예요. 집 수리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뭐 해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셨던 분들 중 10명 중 9명은 결국 다시 연금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히 알고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산은 제외되는지, 통장에 얼마만 남겨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분산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정보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어떤 분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서 연금을 받지만 또 어떤 분은 그냥 한 통장에 다 넣어두고 연금에서 탈락해 버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통장에 남겨둔 돈이 6달 생활비 기준을 넘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엔 여유 자산을 어떻게 분산할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3년 이상 장기 예금으로 옮길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와 5년 추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돈을 옮긴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련 영수증, 계약서, 사진, 증빙 자료도 미리 챙겨 두셔야 나중에 불이익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준비가 혼자 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민연금공단에도 상담 창구가 있고 지자체나 노인복지센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많이 생겼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꼭 상의하세요. 특히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요즘은 해외에 사는 자녀가 매달 송금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래 하나하나도 심사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런 정보가 있어야 연금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는 만큼 지키고 준비한 만큼 받는 시대라는 거죠. 이 영상을 통해 그 정보를 한 걸음 앞서 받아가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84세 한상미 할머니는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무슨 연금이야. 그랬던 할머니께서 꼼꼼히 준비하고 서류를 정리해서 83세에 처음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1년 동안 500만 원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고 할머니는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시고 손주 용돈도 챙기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알고 보니 제일 빠른 때였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게 된 이 정보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꼭 한번 눌러주세요. 무료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줄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준비하면서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